안녕하세요. 바른TV입니다. 오늘은 이번 11월에 새로 나온 경제학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책 제목은 경제학 제대로 이해하기인데요. 그래프와 수식이 없는 이야기 경제학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좋은 경제학 책인 듯합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권혁철 박사님은 독일 쾰른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셨고 현재 자유화 시장연구소 소장 및 질서경제학회 부회장을 지내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자유기업원의 자유기업센터 소장을 역임한 적이 있으신 자유주의 경제학자이십니다. 자, 그럼 권혁철 박사님을 만나 뵙고 책에 대해 궁금한 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경제학 제대로 이해하기고 부제가 그래프와 수식이 없는 이야기 경제학. 제목과 부제를 정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을 이제 만나다 보면 그 이제 듣는 얘기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경제학을 좀 이해하기 어렵다, 또 뭐 접근하기 어렵다. 특히 뭐 이제 그래프나 수식이 나오고 나면 이게 좀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학 관련해서는 만화로 설명하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랭크의 경제학 만화. 랭크의 경제학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에도 좀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라도 설명을 좀 하려고 좀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요구를 좀 수용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학을 좀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하면 좀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경제학을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전공자, 비전공자 가르지 않고 특히 이제 비전공자한테서 얘기하는 건데, 경제 정책이 나온 거나 아니면 뭐 사회 정책이 나올 때 굉장히 시장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경제학 관련돼서 이야기하다 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소득주도 성장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뭐 60~70%가 찬성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경제학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경제 이론을 가져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뭔가 경제학이 왜곡돼서 전달되고 있고 또 뭔가 잘못된 경제학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정치인들이나 이제 관료들이 이제 이용하고 있고 오남용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이걸 좀 굳이 일가 뭔가 경제 사회 문제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로서의 경제학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좀 굉장히 쉽게 전달하자는 거하고 또 하나는 올바른 경제학을 좀 보여주자라는 게 이제 제 집필 의도인데, 지금까지 이제 몇 분들이 이제 읽고 어떤 서평을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뭐 이름 대면 다 알 수 있는 경제 전문가신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 책을 한 두세 번 쭉 한번 읽고 나면 경제학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될 거고, 또 하나는 그것과 관련해서 자기가 어떤 판단 기준이 굉장히 확고하게 설 거다라고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한 분은 일반 독자인데 자기도 이제 지금까지 나온 책들 뭐 굉장히 쉽다는 책들을 많이 접해봤는데 결국은 끝까지 다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책은 정말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소설되어 있다라고 이제 서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저술하는 목적이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가 어느 정도는 충족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미시, 거시가 있는데 두 개 다 다루시는 거예요? 저희 책에서는 거시는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경제학이 주류 경제학에서는 미시와 거시를 굉장히 크게 분류를 해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제가 하는 오스트리안 경제학이나 자유경제학 중에서는 거시 부분이라는 것은 미시 하나 연장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차이가 없다. 해서 거시라고 우리가 굳이 분류하겠다면은 화폐 문제와 경제 성장 문제, 그 다음에 경기 변동 문제, 이 부분은 이제 거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거의 미시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제 지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많은 이제 주류 경제학에서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정부가 하는 것들이 뭐 정부가 굉장히 자유롭고 전지전능하는 것처럼 가정을 하고 이야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재난문자인가요? 왔는데 뭐 날씨가 춥고 길이 미끄럽고 하니까 뭐 굽낮은 신발을 신고 뭐 장갑을 이렇게, 이런 제가 보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정부가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미래에 대해서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정부도 역시 미래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정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부가 전지전능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우리 이제 경제 생활에 대한 개입을 보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정부도 전혀 모르고 있고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관점이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자면은,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네 주제를 알라 뭐 이런 것도 있고, 한 40년 전까지만 해도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라는 게 우리나라 정부가 하던 일이었고,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예비군 훈련 가면 정관 수술하면 훈련 면제시켜주고 뭐 이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정부가 한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둘도 안 되고 셋 낳고 다둥이가 지금 많이 낳는 사람은 좀 우대하고, 과거에는 셋 이상 낳으면 아파트 당첨권도 안 줬고 공무원 하는데도 문제가 있었어요. 불과 30-40년만 해도 많이 나면 안 된다고 하다가 지금 많이 나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부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사람들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전혀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부 정책이나 어떤 사회 정책 이런 걸 바라볼 때는 현재와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고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활동 또는 그 경제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를 다루는 경제학의 관심과 특징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제학의 알파요 오메가는 그냥 희소성입니다. 네. 우리가 할 일을 굉장히 많고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하고자 하는 수단, 물질적인 수단이든 아니면 뭐 시간이 됐든 그 자원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 한 게 이제 희소성의 이제 원칙인데, 그 희소성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개인도 마찬가지, 정부도 마찬가지,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기본적인 전제로 알고 있다 보면, 우리가 뭐 10가지를 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할 수 있는 자원은 뭐 한 가지밖에 없다 라고 하면 결국은 뭘 해야 되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건 버리고 이걸 해야 되겠구나 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인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지하다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것조차 모르는 그런 구조적인 무지가 있는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되죠. 역사가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걸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진화 과정에서 나오긴 하지만은, 일단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제학이라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희소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인간은 구조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희소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나에게 또는 우리 사회에 가장 효율적이고 훌륭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이냐라는 것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하고 보면 될 겁니다. 네. 요새 그 인플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인플레 얘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관련된 논의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나오는 것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아니면 뭐 서플라이 체인이 뭐 망가져,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유주의 경제학이나 오스트리안 경제학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뭐랄까, 연방준비위원회 이제 의장이 헬기를 타고 돈을 뿌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보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딱 그겁니다. 그 헬리콥터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어느 밤 사이에 한국은행장이 헬기 타고 다니면서 전국에 돈을 뿌리고 다니는 겁니다. 밤새.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막 돈이 널려있죠. 그럼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갑니다. 물건을 사러 가면 물건은 당연히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거를 다른 원인을 가져와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인플레이션 원인은 바로 중앙은행이, 즉 정부가 돈을 찍어서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된다라는 것이 여기서 명확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은 왜 그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옛날에 보면 뭐 짜장면이 뭐 30원인가 했는데 지금은 뭐 한 4,000원, 5,000원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와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고 있는데, 물론 뭐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 같이 뭐 몇천 퍼센트, 뭐 몇만 퍼센트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정부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에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정부는 뭐 생산하고 뭐 한 부가가치 창출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가져오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 넣는 방법하고 돈을 찍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찍어내다 보면 사람들이 저항을 하게 되죠. 과거에 밀락도 마찬가지고 우리 저 종부세 했을 때 논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정치권이나 정부 관료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인플레이션 쪽으로 가고 돈을 찍어서 하는 쪽으로 갑니다. 뭐냐면 요즘 인플레이션이 좀 된다고 하니까 지금 야당에서 윤석열 정부에도 되고 니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정말 웃기는 이야기고 왜 그러냐면 이게 지난 5년 동안 물론 그전에도 좀 풀어왔겠지만 5년 동안 엄청나게 돈을 풀었잖아요. 그것에 지금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 건데 출범한지 이제 뭐 서너 달 6개월 된 윤 정부에게 지금 그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돈을 풀면은 이게 당장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돈을 푼 소위 말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원흉은 현직에서 물러났거나 아니면 나이가 좀 든 사람은 죽었거나 정치적 책임을 안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세로 했을 경우 증세를 하면 그게 당장 정치적 책임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치인들이 증세하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 쪽으로 들어간다. 그걸 뭐 쉽게 얘기해서 인플레이션의 정치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뭐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 생각에 시장 경제 그러면 이거는 공정, 정의감 이런 거하고는 좀 먼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는 시장 경제는 정의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라고 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크게 질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사회생활하는 주체들이 하나는 조직이 있고 제도라는 조직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자생의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죠. 예를 들어 국가라는 것은 흔히 얘기해가지고 국민의 재산과 자유 그것을 뭐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국가가 국민의 재산과 자유,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자유를 침해하고 재산을 뺏고 하면은 야 국가는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왜냐하면 그 설립된 목표가 있단 말이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이라는 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다. 예. 소위 말해서 자생적 질서라는 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이걸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질서거든요. 거기에 목적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뭐 어떤 소위 말해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의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설명한 게 제가 설명한 거는 뭐냐면 한국어예요. 언어도 자생적 질서거든요. 시장하고 같이. 근데 우리가 한국어가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고 물어보면 이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건 예. 그냥 우리가 수단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누가 한국어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의사소통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교환하고 어쩌고 하는 그 과정에서 시장이라는 것이 형성이 된 건데 마찬가지 한국어가 정의로우냐 정의롭지 않느냐라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또는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듯이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정의로우냐 정의롭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는 그거는 소위 말해서 헛개비에다 대고 삿대질 하는 거죠. 질문 자체가 잘못된 네, 질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 전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점 있으신가요?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일반인들, 특히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일반인들이 좀 경제가 쉽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좀 확립 내지는 습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술을 한 거고요. 올바른 경제학이나 또는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은 개인의 자유나 뭐 또 재산, 또 잘 사는 거 그것과 플러스 사회 전체가 같이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이제 나아가서 이제 올바른 경제학이나 또 경제학적 사고 방식을 갖는 것은 어떤 뭐 포퓰리스트들이나 아니면 또 이상한 경제학 이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 강원 이설이나 또 어떤 뭐 사이비 경제학 이론이나 이런 것에 좀 현혹되지 않고, 특히 사회주의 경제학, 네, 뭐 대입주의라든가 뭐 국가주의라든가 집단주의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의 자유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이제 그런, 저도 이제 거기에 조금이라도 기여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책을 조술한 건데, 그만큼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점점 그 포퓰리즘이 또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책이 정말 시의적절하게 나와줘서 사람들이 좀 정상적인 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책이 뭐 고등학생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쉽게 예, 예. 써졌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주위에 이번에 수능 끝난 그 고등학생들 있으면 많이들 추천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뭐 더 좋은 책 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